자, 이제 능력 내용을 좀 해봅시다. 187페이지 와세요. 187. 찾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그 보조단 여백에 보면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어요. 이건 그 상식적인 선에서 정리를 해두면 되겠네요. 권리 능력, 그다음 행위 능력, 의사 능력. 일단 능력이 있는지부터 좀 해봅시다. 여러분은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권리 능력? 있죠. 근데 수업하다 보면 푹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깊게 잠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깨어 있든 푹 잠을 자든 다 권리 능력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능력 있어요, 없어요? 행위 능력 있죠. 저도 행위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의사 능력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은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 능력은 뜻이 뭐냐면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추상적 지위 자격 능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느낌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살아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살아 있어야 한다. 살아 있어야 권리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고 살아 있어야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 사람 되잖아요. 그럼 출생하면 그럼 언제부터 또 태어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자연분만의 경우를 가지고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그 산딸에 이제 배가 아파요. 진통이 왔어요. 그다음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자연분만의 경우에 머리가 먼저 나와요, 다리가 먼저 나와요? 머리 먼저 나오죠. 이게 이제 일부 노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노출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그 혼자 있는 숨을 쉬죠. 이게 독립호흡. 독립호흡이라고 하고 그다음 이제 출생 신고하죠. 그러면 언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출생 신고했을 때? 그러면 어떤 게 희한한 결과가 생기냐면 그 옛날에는 그 애들이 태어나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동안 이제 키워보고 그 나중에 출생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신고한 때 사람이 된다. 그래 버리면 신고한 때부터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때 그 1년 동안에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상식이 좀 맞지 않죠. 그럼 언제부터 사람이 될까요? 이게 하나의 학설인데요. 진통이 온 때 사람으로 보자. 진통설. 머리가 나온 때 사람으로 보자. 일부 노출설. 다 나온 때 사람으로 보자. 전부 노출설. 혼자 숨 쉴 때 사람으로 보자. 독립호흡설. 그 다음 출생 신고했을 때 사람으로 보자. 이게 신고설입니다. 뭘까요? 언제부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느낌 좀 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노출한 때부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단적으로 말하면 태아 있죠, 태아. 태아는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부 노출한 때부터 그때부터 사람이고 그때부터 권리 능력을 가지니까 태아는 일단 법적으로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권리 능력이 원칙적으로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그 개별적 보호주의라고 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또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외를 인정해 주고는 있어요. 자, 그럼 사람은 이제 전부 노출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되고 그때부터 권리 능력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 죽은 것으로 돼요? 사망과 관련해서는 일단 뇌사라는 게 하나 있죠. 뇌사. 뇌가 죽었을 때 죽은 것으로 보자. 이게 뇌사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 멎었을 때 심장 박동이 정지가 되었을 때 죽은 것으로 보자. 이게 심장 박동 정지설입니다. 그럼 이제 보통 그 자연사의 경우에는 그 뇌가 먼저 멎어요, 심장이 먼저 멎어요? 뭐 안 죽어봐서 몰라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심장이 먼저 멎고, 그리고 이제 피가 뇌로 공급이 안 되니까 뇌가 나중에 이제 죽잖아요. 그런데 그 식물인간 이런 사람들도 있죠. 뭐 교통사고 같은 걸 당했는데 갑자기 식물인간 됐다. 그러면 식물인간은 심장은 뛰죠. 심장은 뛰니 뇌가 죽은 거잖아요. 그 뇌사자 이런 사람은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 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죽은 것으로 되냐면 심장 박동이 정지가 되었을 때 죽은 것으로 되고 뇌사자는 아직 심장은 뛰니까 얘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다. 그러면 권리 능력은 살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권리 능력을 가지는 걸까요? 전부 노출한 때부터 심장 박동이 정지할 때까지는 누구나 다 뭐가 있다? 권리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심장 박동이 정지해 버렸어요. 그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죽었어요. 뭐 죽었으면 뭐라 그러죠? 사자라. 사자. 죽은 사람을 뭐라 그런다? 사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권리 능력은 살아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나 권리 능력 없는 경우 대표적 경우가 뭐다? 사자. 그럼 사자는 무슨 능력이 없는 거예요? 권리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권리 능력이 없을 때 이 법률행위는 이제 무효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산 사람인 것처럼 해서 매매계약 체결했다면 그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다음에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자격, 능력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단독으로 그 말은 누구의 동의 없이도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계약 체결할 때 뭐 배우자의 동의, 부모의 동의 이런 거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행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상대방과 재산상의 법률행위 이런 거 못하죠. 그러니까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뭘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고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모자라니까 무슨 능력이 제한되는 거예요?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능력이 제한된다는 건 무슨 능력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상대방과 매매 계약 같은 거 체결했어요. 그럼 이 계약은 무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시간 또는 다음 시간에 무효는 뭐고 취소는 뭐고 나중에 배웁니다. 그럼 미성년자는 몇 세 미만자예요? 만 19세 미만자. 19세 미만자. 이걸 뭐 18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9세. 이게 궁금하신 분은 편의점에 가시면 돼요. 담배 사거나 술 사면 되죠.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 안 판다, 술 안 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민사 미성년자는 만 몇 세 미만자다? 19세 미만자. 19세 미만자. 그다음 의사 능력은 자기가 한 법률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대부분의 의사 능력이 다 있는데요. 이는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그냥 제정신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정신이어야 한다. 이게 의사 능력의 뜻이에요. 그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로 뭐 수면 중에 있는 자, 최면 중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언급되는데, 수면 중에 있는 사람, 최면에 빠진 사람은 지가 무슨 행위 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의사 능력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면 중에 누구랑 계약 체결한 일이 현실적으로 있을까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누구랑 계약 체결하고 그런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만 의사 무능력의 경우로 설명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좀 있을 수 있는 건 이런 경우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좌변에 있는 게 술주자예요. 술주자. 일단 느낌이 좀 올 텐데, 이건 음은 이제 오른쪽 거 가지고 읽습니다. 명정이라고 읽어요. 명정. 갑이 이제 을과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계약 체결할 때 갑이 참이슬 알죠? 참이슬 60병을 먹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술에 떡이 된 상태에서 계약 체결했다는 겁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없다, 의사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권리 능력은 살아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권리 능력이 없는 대표적 경우로 뭐 있다? 사자. 그다음 행위 능력은 뭐가 아닐 것, 미성년자가 아닐 것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그다음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이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그다음 술에 떡이 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의사 능력은 제정신이어야 한다는 뜻인데, 의사 능력이 없는 대표적 경우로 명정 상태라는 게 있고, 의사 능력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얘는 무효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능력 구비 여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까요? 소극적으로 검토하는 걸까요? 당사자가 능력을 갖추었는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소극적으로 검토한다? 소극적으로 검토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능력 갖춘 경우가 많아요, 못 갖춘 경우가 많아요? 갖춘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구비 여부는 문제가 될 때만 특별히 검토를 하는 거예요. 당사자를 살펴봤더니 죽은 사람이 있더라, 권리 능력 그때만 검토를 하는 거고, 미성년자가 있더라 그때만 검토를 하는 거고, 그다음 명정 상태가 있다 그때만 검토하는 거고, 이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다 능력은 갖춘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능력을 갖추었는지 못 갖추었는지는 일일이 있는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될 때만 검토를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소극적으로 검토한다, 소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법률행위 목적은 네 가지를 갖춰야 한다 그랬어요. 네 가지가 뭐죠? 확정성, 그다음 가능성, 그다음에 적법성, 그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이게 요 확정 통과됐다, 그다음 검토하는 게 가능.
그러니까 중간에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확정을 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항상 뭘 먼저 검토한다. 확정. 이걸 먼저 검토하고 확정 통과되었을 때 가능성 검토하고 가능성 통과되었을 때 적법성. 적법성 통과되었을 때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검토한다는 겁니다. 그럼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확정할 수 없으면 이 법률행위는 뭐가 될까요? 성립이에요, 불성립이에요? 법률행위 목적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확정할 수 없으면 이 법률행위는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성립, 불성립 중에 골라보세요. 성립, 불성립 중에 성립이죠. 성립.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요건 하고 있는 거예요? 성립 요건 하고 있는 거예요? 효력 요건 하고 있는 거예요? 효력 요건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효력 요건을 하고 있다. 이 말 안에는 항상 성립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서 성립 요건을 갖췄는데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성립은 했지만 결국 뭐가 되는 경우일까요? 무효. 법률행위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같은 지난번에 봤던 첩계약 같은 거, 그러니까 첩계약 같은 이런 계약은 성립이에요, 불성립이에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니까 효력 요건이잖아요. 효력 요건. 효력 요건 논한다 그 말은 성립 요건 갖췄다 못 갖췄다? 갖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립은 했는데 효력 요건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이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의사와 표시, 의사 표시의 경우에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and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 뭐가 없어야 한다?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네요. 비진의 표시, 통정어의 표시, 착오 이런 거 배우고 그다음 하자에 있는 의사 표시로 사기가 뭐 이런 거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비정상적 의사 표시의 경우에 뭐 유효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무효로 되는 경우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각각 자, 일반적 효력 요건에 해당되는 세 가지를 다 갖추었어요. 그러면 성립 요건도 갖추었고 능력도 갖추었고 목적 확정 등을 할 수 있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으면 효력 요건까지 다 갖춘 거니까 이 법률행위는 뭐 하게 되죠? 유효하게 돼서 실제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법률행위는 뜻이 뭐였었죠? 법률행위의 뜻은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라고 그랬고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요건이 뭐였죠?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성립 요건의 3개, 효력 요건의 3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세 가지 뭐죠?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그다음 효력 요건 첫 번째가 당사자가 능력 세 가지를 갖춰야 되죠. 능력 세 가지가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갖춰야 되고 두 번째 법률행위의 목적은 네 가지를 갖춰야 돼요. 네 가지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갖춰야 되고 세 번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187페이지 밑에 내려오시면 동그라미 1번 해서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내용이란 해서 동그라미 1번 내용 찾으셨어요? 자, 거기를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자, 목적이란 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어떤 단어를 찾으면 될까요? 목적이란 말한다. 그 한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죠? 네, 법률 효과. 법률 효과. 하여튼 법률행위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법률 효과가 뭔지 찾으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목적이라는 게 그 법률행위를 통해서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뭘 말한다? 법률 효과를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건물 매매 계약 그림 또 그릴 테니까 봐봐요. 자, 누가 누구한테 뭘 팔았죠? 갑이 을한테 건물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럼 갑은 을한테 뭘 해줘야 돼요?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이에 대해서 뭘 지급해 줘야 된다? 대금 지급해 줘야 돼요. 그럼 이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은 건물 매매 계약을 통해서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뭘 말한다? 법률 효과를 말한다는 겁니다. 법률 효과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의 목적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것도 목적, 대금 지급하는 것도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괄호를 봐봐요.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말하고 똑같은 단어가 있죠. 그게 바로 법률행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내용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가 법률행위의 목적은 먼저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행하는 게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 있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검토하는 게 뭐라 그랬죠? 확정성. 늘 순서대로 검토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잘 따라오세요. 자, 갑하고 우리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리고 3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해 주기로 정했어요. 계약 체결한 건 언제예요? 1월 1일. 채 이렇게 쓴 건 계약 체결시를 말하는 겁니다. 3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정했어요. 자, 그러면 이 건물 소유권 이전이라는 것도 목적이고 대금 지급하는 것도 목적이니까 각각 이 목적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먼저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이라는 목적은 확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건 확정이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다른 확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확정의 뜻입니다.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 토지, 자동차 중에 건물을 딱 찍어서 넘겨주는 거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재산 중에서 무엇을 넘겨줄 건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죠. 건물 소유권 이전이라는 목적은 당연히 확정이 됐다 안 됐다. 됐다는 겁니다. 을은 뭘 줘야 돼요? 대금 지급해 줘야 되죠. 그럼 대금 지급이라는 목적이 과연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두 가지만 가지고 해봅시다. 자, 매매 계약 체결할 때요. 1월 1일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대금은 3억 원으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럼 이건 확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밑에 1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대금은 3억 원으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정하면 3월 1일에 얼마 주는 거예요? 3억 원 주는 거니까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건 당연히 확정이 된 거다 안 된 거다? 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월 1일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대금은 이행할 때에 시세에 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정했어요. 1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에 소유권 넘겨주기로 했는데 매매 대금은 이행할 때에 뭐에 의하기로? 시세에 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이런 건 확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니 다시 우리가 보통 계약 체결할 때 그 대답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냥 계약 체결할 때 다 정하죠.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다 정하잖아요. 이런 건 당연히 확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당연히 된 거예요. 근데 1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행할 때 시세에 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이 확정이 된 거냐 이거예요. 만약에 확정이 되었다면 이 계약은 뭐죠? 유효. 확정이 안 된 거면 이 계약은 무효. 그러면 매매 계약 체결할 때 이행할 때 시세에 의하기로 한다 이런 계약이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확정이 됐다면 유효하니까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죠. 그다음 무효면 효과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행할 때 시세에 의하기로 한다 이런 계약은 확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다 안 됐다? 이런 경우도 확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동산의 시세라는 게 늘 있어요 없어요? 등락폭이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행할 때 시세에 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도 3월 1일에 이 부동산의 시세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3월 1일에 와보니까 이 건물이 3억 2천만 원이에요. 얼마 주는 거죠? 3억 2천. 다음 이행할 때 시세에 의하기로 한다 1월 1일 날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3월 1일에 와보니까 이게 2억 7천인 겁니다. 얼마 주는 거예요? 2억 7천 주는 거니까 이렇게 이행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도 이거 확정이 된 거다 안 된 거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은 계약 체결 당시에 다 확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기에 갑이 무엇을 넘겨주고 이행기에 을이 얼마의 돈을 지급할 건지 알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은 딱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쭉 내려올까요? 책 187페이지 내려와서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세 줄 있죠. 읽어만 보세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어 동그라미 하나 해봐요. 이행기 동그라미 하면 되죠. 이행기. 자, 잘 따라오세요. 법률행위가 뭐 하기 위해서는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목적을 뭐 할 수 있어야 한다.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확정의 뜻은 뭐라 그랬죠?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고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뭐 할 수 있으면 된다. 확정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확정은 딱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행기. 자, 그럼 7번 볼까요? 그럼 확정 통과됐어요. 확정 통과됐다. 그 다음 검토하는 게 뭐예요? 확가적사에서 두 번째 가능성이죠.
자, 또 펜 놓고 잘 따라오세요. 자, 이행기에 무엇을 이전해 줄 건지 알 수 있으면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확정 통과되면 이제 법률행위 목적은 이제 이행하는 게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쪽에 건물 소유권 이전이라는 목적 이행하는 게 가능해야 되고 대금 지급이라는 목적도 이행하는 게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있다 없다. 있어요. 어느 경우가 그래요? 언제 불가능해질 수 있죠? 건물이 불타서 없다. 그러면 건물이 불타서 없으면 소유권 이전한 거 불가능한 경우 생길 수 있죠. 그다음 을은 뭘 줘야 되죠? 매매 대금 줘야 되죠. 대금 지급해 줘야 되는데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있다 없다. 이거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갑의 건물은 세상에 유일한 건물을 딱 찍어서 우리에게 파는 거니까 이 건물이 불타서 없어져 버리면 다른 건물로 대체하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는 불가능한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에게 돈이 없으면 돈 주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에게만 돈이 없다 뿐이고 대한민국 안에는 항상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 돈을 가져다가 그 돈을 을이 가져다가 갑에게 줄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이건 금전 채무는 이행지체라는 것만 있어요. 돈을 제 날짜에 주지 않는 게 이행지체인데 이행지체 이런 것만 있고 이행불능이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시 무전 채무의 경우에는 금전 채무의 경우에는 뭐만 있고 이행지체라는 것만 있고 이행불능이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건물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대금 지급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가능성이라는 논점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논하는 거니까 건물 소유권 이전 가지고 따져봐야 돼요. 대금 지급 가지고 따져봐야 돼요. 당연히 건물 소유권 이전 가지고 따져봐야 되죠. 이놈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없고 이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뭐 가지고 따져봐야 한다. 건물 소유권 이전 가지고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런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건 언제예요? 1월 1일이죠. 자, 그러면 매매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건물이 전부 홀라당 불타서 없어요.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건물이 전부 불타서 없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하는 거 불가능하죠. 대신 이때는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불가능해진 거예요?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건 불능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불능이라고 한다?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자, 그러면 원시적 불능의 대표적 예가 뭐예요? 여러분들 요 예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원시적 불능이 뭐예요? 그럼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는 경우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저 따라 해보실까요? 원시적 불능의 예가 계약 이렇게 요게 계약 체결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는 경우. 다시 원시적 불능이 뭐라고요? 계약 이렇게 체결하기 이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는 경우. 나중에는 이렇게 차근차근 말로 설명하지 않고요. 여러분 원시적 불능 아시죠? 그럼 내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알아들으셔야 돼요.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는 경우가 무슨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 자, 문제를 맞춰봅시다.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홀라당 불타서 없어요. 그럼 이 매매계약은 성립이에요? 불성립이에요? 불성립. 이거 찍으면 골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디를 하고 있는 거죠? 가능성하고 법률행위 목적이 이행하는 게 가능해야 된다.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성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성립 요건 하고 있는 거예요. 효력 요건 하고 있는 거예요. 효력 요건 하고 있다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 효력 요건 하고 있다. 이 말은 성립 요건은 갖추었다, 못 갖추었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췄으니까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불타서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건물 소유권 이전한다는 목적이 있기는 있어요, 없어요? 이게 불가능하다 뿐이고 어쨌든 있기는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일단 이 매매 계약이 뭐는 한 거예요. 성립은 한 거예요. 성립은 했는데 지금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불타서 없으니까 소유권 이전하는 게 불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무슨 요건을 갖추었으나 성립 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추었으니까 이 계약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죠. 제가 드렸던 질문이 이거예요. 매매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으면 이 매매 계약은 성립이에요? 불성립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그 두 가지 중에 뭘 골라야 돼요? 성립을 골라야 되죠.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러면 무효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는
무슨 요건을 갖추었으나 성립 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거니까 무효와 불성립은 같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 해결했네요.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자,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건 언제예요? 1월 1일. 건물 소유권 이전 해주기로 한 게 3월 1일이죠. 자, 그런데 2월 1일에 이 동네 뭐 태풍이 불어왔어요. 태풍이 불어와서 갑의 건물이 완전 박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2월 1일에 태풍이 불어서 건물이 박살났으니까 3월 1일이 와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근데 이건 왼쪽에 있던 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1월 1일에는 소유권 이전이 일단 가능했죠. 소유권 이전이 일단 가능했다가 그 이후에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뭐라고 부를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건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 처음에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지만 그 이후에 불가능하게 된 건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불능이라고 한다? 후발적 불능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일어난 불가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중매매 들어봤죠?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뭐죠? 연초에 그 이중매매 엄청 많았죠. 부동산 집값 막 폭등하고 그럴 때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시대가 막 뛰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잔금 날짜 오기 전에 부동산의 시대가 막 뛰니까 갑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예요. 병이라는 사람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병과 또 계약을 체결하고 병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는 게 이중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이중매매 이런 거 원칙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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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계약자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거냐 병과 계약을 체결할 거냐 이거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중매매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대신에 그 제2 매수인 병한테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이 갑이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받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을 확 넘겨줘버린 겁니다. 그럼 이중매매 원칙으로 유효하니까 병이 소유권 취득한단 말이에요. 그럼 갑은 깜빵 갈까요, 안 갈까요? 계약금 받고 병한테 팔고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럼 갑은 깜빵 간다, 안 간다? 이때는 안 가요. 대신 안 가는 대신에 계약금의 2배를 을에게 물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특약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매매계약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도 받고 중도금도 받았어요. 중도금까지 받았는데도 병이라는 사람과 또 계약 체결하고 병한테 소유권 등기를 확 넘겨줘버린 겁니다. 이때도 병이라는 사람이 적극가담하지 않는 이상 소유권 그냥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을로부터 중도금 받고 난 다음에 병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등기를 넘겨주면 갑은 깜빵 간다, 안 간다? 이때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러니까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는 매수인에게 2배를 물어주면 민사적인 문제에 불과하지만 중도금 지급받고 난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고 소유권 등기를 넘겨줘버리면 갑은 배임죄,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깜빵 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설명할 때 깜빵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는 안 갔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 운이 좋아서 안 간 거예요. 운이 좋아서. 그 운이 좋아서 안 간 거고요. 내가 알았으면 고발이라 했을 텐데 안 간 건 운이 좋아서 안 간 거고 범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자, 다시 원래 들어와서 자 그러면 1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에 소유권 넘겨주기로 했다가 2월 1일에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건물을 팔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줘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랬죠. 그럼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니까 3월 1일이 왔을 때에도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의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이건 처음에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지만 3월 1일이 되기 전에 나중에 불가능하게 된 거니까 역시 무슨 불능이라고 할까요? 후발적 불능. 자, 그럼 이쪽에 원시적 불능인지 후발적 불능인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계약 체결시가 되는 겁니다. 계약 체결시를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라 그래요. 다시 계약 체결시를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계약이니까 체결시가 되는 거고 단독행위, 계약 합동일을 다 통틀어서 말할 때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아까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어요?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이행기. 그런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문제에서 틀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다시 칠판 봅시다. 자, 1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에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2월 1일에 태풍이 불어와서 건물이 박살났다는 겁니다.
다음 2월 1일에 병한테 팔고 소유권 등기를 병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 1월 1일 날 을과 체결해 놓은 이 매매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 아까 무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이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계약은 유효, 무효? 일단은 효. 일단은 효예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예요. 자, 왜 유효하게 될까요? 몰랐으니까? 뭘 몰랐어요? 태풍 불어오는 거? 그렇진 않고 또 몰랐으니까 무효. 알면 또 다르게 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알고 모르고 하고 유효 무효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또 맞아요. 뒤에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왜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원시적 불능이 무효인 이유가 뭐였죠? 원시적 불능이 무효인 이유가 무슨 요건을 갖췄으나 성립 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원시적 불능이 무효였잖아요. 근데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1월 1일에는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그러니까 건물이 있었으니까 일단 성립 요건 갖춘 거죠. 그다음 1월 1일에 소유권 이전한 게 일단은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무슨 요건도 갖추고 무슨 요건도 갖춘 거예요? 성립 요건도 갖추고 효력 요건도 갖춘 거니까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이 계약 자체는 그냥 뭐하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대신 성질이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 갑이 병한테 팔고 소유권 등기를 확 병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줬으니까 을에게 소유권 의존을 못한 것에 대해서 갑에게 잘못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때는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이때는 채무 불이행 문제로 성질이 바뀐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채무 불이행 문제로 성질이 바뀐다고 표현하고 태풍 불어서 건물이 박살났어요. 그러면 태풍 때문에 건물이 박살난 거니까 갑이라는 사람에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 없어지는 겁니다. 또 태풍 때문에 박살난 거니까 소유권 이전을 못한 것에 대해서 을에게도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역시 갑의 채무가 소멸할 때 을의 채무도 대금 지급 채무도 같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없어지는 거니까 누가 손해 보는 걸까요? 갑이 손해 보죠. 갑이 건물도 날려먹고 돈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갑이 위험을 부담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성질이 바뀌거나 위험 부담 문제로 성질이 바뀔 뿐이고 이 매매 계약 자체는 그냥 뭐하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문제 두 가지를 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쓰지 마시고 잘 듣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보시고 법률행위의 목적의 확정성과 가능성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잘 듣고 대답하세요. 법률행위의 목적의 확정성과 가능성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OX, O 골로 가는 거예요. 다시 내가 드린 질문이 이거잖아요. 법률행위의 목적의 확정성과 가능성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O 이렇게 지금 골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잘 외웁니다.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행기. 그다음 가능성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자, 그다음 하나 더 해봅시다. 두 번째 질문.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원시적 불능에 한한다. 질문만 들으면 조용해지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원시적 불능에 한한다. 또 써야 되겠네요. 항상 여러분 3번 하게 만드네요. 자,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원시적 불능에 한한다. 왜 X예요? 한하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골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능이 두 가지 있잖아요. 눈을 뜨고도 틀린다는 게 좀 신기할 뿐인데 불능이 두 가지 있잖아요. 불능이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 그랬잖아요. 틀리면 안 된다 그랬고.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원시적 불능에 한한다. O예요, X예요? 이거 O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원시적 불능만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는 말인 거니까 O예요, X예요? O. 그러니까 그 상식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진짜 없어요. 뭐냐면
뭐뭐에 한한다. 오직 이런 건 X야.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내용 2에서 맞춰야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의 대표적 예가 뭐라고요? 원시적 불능의 대표적 예. 따라해 보세요.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는 거. 이게 원시적 불능이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불타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이거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갑하고는 서울에 살고 건물은 부산에 있는데 불타서 없다는 걸 모르고 서울에 둘이 만나서 계약 체결하는 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건물이 부산에 있는데 불타서 없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을과 계약 체결을 강행하게 돼서 을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 체결했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불타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 계약은 일단 소유권 이전한다는 목적이 있긴 있죠. 목적이 있으니까 무슨 요건을 갖추었고 성립 요건을 갖추었지만 소유권 이전하는 게 가능하죠. 그럼 확정은 됐어요, 안 됐어요? 확정은 됐잖아요. 왜냐하면 건물을 딱 찍어서 넘겨주는 거니까 뭘 넘겨줄 건지는 정해는 줬죠. 확정은 됐지만 건물이 불타서 없으니까 소유권 이전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은 무슨 요건을 갖추었지만 성립 요건을 갖추었지만 효력 요건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이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라는 겁니다. 근데 후발적 불능의 경우는 1월 1일에는 건물이 있어서 소유권 이전하는 게 일단 가능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불가능한 거니까 1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한다는 목적이 있죠. 무슨 요건 갖춘 거예요? 성립 요건 갖춘 거고 1월 1일에는 소유권 이전하는 게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가능했으니까 무슨 요건도 갖춘 거예요. 효력 요건도 갖춘 거죠.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은 성립 요건도 갖추었고 효력 요건도 갖추었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는 그냥 뭐하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원시적 불능에 한한다. OX O. 불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무효가 되는 건 무슨 불능뿐이다. 원시적 불능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책에다가 좀 정리를 해볼까요? 188페이지 올까요? 188페이지에 오시면 그 점 3번에서 가능성 찾았어요? 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을 밑줄 합시다.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자,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인지의 여부는 찾았죠. 자, 거기다가 밑줄 합시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인지의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럼 거기다가 써놓읍시다. 그러니까 법률행위 성립 당시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좀 추상적 개념이니까 항상 계약 체결시로 고쳐서 이해하시면 돼요. 계약 체결시. 자,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나오면 구체적으로는 이거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문장의 의미가 더 잘 통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불능의 종류에 가서 동그라미 1번 원시적 불능 찾았어요? 자, 잘 따라옵니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그 이전에 법률행위 목적이 불능인 경우를 뭐라고 하고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 그 원시적 불능 밑에다가 뭘 써야 될까요? 제가 7번에 쓴 이걸 써야 되죠? 뭘 써야 돼요? 무효. 무효. 그 다음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법률행위 목적이 가능하였지만 그 이행기에 목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무슨 불능이라고 한다? 후발적 불능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후발적 불능에다가 뭘 써야 될까요? 후발적 불능에다가는 유효.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아까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고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자, 그러면 아까 그 확정성이라는 요건을 통과를 하려면 언제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통과를 하려면 무슨 불능이 아니기만 하면 될까요? 원시적 불능이 아니기만 하면 가능성이라는 걸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요 적법성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